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미래한국당은 이르면 내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 완료했고요. 미래통합당 역시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구 후보들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 본선엔 티켓을 따낸 후보들이 평균 연령이 55.5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20대 때와 사실 똑같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연령도 50대 이상 높아지고 또 여성 공천 비율도 15%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 정당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정당이 안정되면 하나하나 여성 공천 비율도 높아지고 연령도 낮아질 수 있는데 당이 해체되고 통합하는 순간 과거 방식으로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설정해 버리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로 당이 계속 총선 대선 앞두고 이합집산이 될 때 우리 정치는 젊은이들이 들어갈 여유가 없고 여성이 들어갈 여유가 없고 또 이번 위성 정당이 나온다 합니다만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구 못 가는 사람이 눈치껏 해가지고 새로운 비례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선거해가지고 결국 또 하나의 지역구에 못 가는 사람들로 비례대표가 되는 아주 그런 총체적으로 보면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변화하면서 정치 문화는 훨씬 더 떨어지고 정치적 대표성, 국민 대표성의 비중도 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도 이번 공천 결과 좀 대충 보시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사의 역사가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사를 한다고 봤을 때 기업이나 정치나 어떤 조직이나 인사를 봤을 때 이 인사라는 것이 닥쳐진 환경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꾸준하게 상시적인 인사 검증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당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 어떤 대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조직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그에 맞는 인물을 선별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꼭 스포츠 스타가 꼭 스포츠 명강독이 되진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에서 젊은 사람들로 물갈이 됐다 해서 정치를 잘하냐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국민들에게 진부하게 보였던 그동안 상황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로 좀 상징성 있게 내보내는 것이 개혁적인 어떤 선명성이 드러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진정한 물갈이가 되려 그러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60이든 70이든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책적 노선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의 선명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젊은 사람들 앞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요. 전체적인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물갈이에 대한 방점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안정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한국당은 전체적인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에 누가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에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안정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번 총선은 철저한 진영 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많이 주지 않고 안정적인 어떤 지역 기반을 토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회초리가 있었죠. 그래서 변화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지역적 정서를 맞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변화의 상징으로 한국당, 통합당이 물갈이 성공해서 정치 신선함을 줬을 것인가 이런 유권자의 선택이 여기에 따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역구 공천 작업은 얼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위해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각 당 모두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민주연합 계열의 이제 정당들이 만들어낸 게 더불어시민당이 됐는데 오늘 소수정당 그리고 시민단체계에서 만들어내는 인물들에 대해서 명단을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이 좀 다급한 측면이 있어서 선거 검증 인력 그리고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민주당 측에서 많이 이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측의 압력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소수 정당인데 이 소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소수 정당이 아니고 총선용으로 그냥 2, 3개월 전에 만들어진 소수 정당이고 아주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정당하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를 말하자면 민주당 자체 또 내부적으로 강하게 검토를 하면 실제로 해당자가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같이 하자 해놓고 우리는 배제하고 결국 민주당이 다 가져가느냐 하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선 속에서 그분들이 그나마도 본인들이 대표들이 아니고 국민 일반에 맞는 자기 전문성에 맞는 뭐 환경당이면 환경당, 평화인권당이면 평화인권당 앞에 뭐 가자라고 붙인 이유는 가나다 순에 어쨌든 되니까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좀 정말 국민이 보더라도 지금은 심지어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부끄러운 모습의 후보가 올라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당 투표 결과적으로는 뭐 연동형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정하는 정당 뭐 통합당이 지정하는 정당이 한 70%를 다 가져가 80%를 다 가져가 버리는 현 상태에서 후보가 누구가 된지 모르던 그런 상태가 된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선거를 치룰지는 모르지만 국회에 들어갔을 때 구성원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걱정이 되고 정말 비례대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21세기 우리 시대가 지역구 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SOC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길 닦았다, 다리 놓겠다 이런 것이 공천이었는데 이제는 뭐 공약이었는데 그런 공약 할 게 없잖아요. 더 다리를 낳을 것도 없고 말하자면 길 닦을 데도 없다면 진짜 전문가, 진짜 질병 전문가, 우주 전문가, 안보 전문가로 차려져야 될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참 불보듯 뻔하게 정말 20대 국회보다 더 질 낮은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4일에는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을 하고 최고위를 열어서 이제 순번까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명단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처음에 이 당을 창당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1번부터 4번까지는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그 다음은 시민단체 몫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고 10번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24일에 실제 이제 순서가 좀 작성이 될 때 이런 부분은 끝까지 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룰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 선거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번만큼 사실상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배반되는 그런 정치가 없을 것이다. 뭐 위장 이혼, 위장 정당, 그다음에 위장 합의, 위장 엄청나게 위장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권으로서의 책임이 사실상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례 위성 정당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속내가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군소 정당과 합의하면서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촛불 정치도 담아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탄핵에 같이 공동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일사불란함이 비례정당의 창당의 목표입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세게 공격할 수 있는 야당의 방어 진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내편 우선으로 원칙에 가야 되는 것이죠. 다양성 원칙을 한 비례 플랫폼이 아니고 내편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 무사히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여기에 일사대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겠다. 그 원칙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약속을 흐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른 어떤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정치개혁 연합이라든가 열린민주당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플랫폼 구성 자체는 거기에 상당한 부담을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자 환경당이라든가 군소 이런 정당과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 투표용지의 순서에서도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많이 좀 보내려고 하고
하고 있는데 네. 못해도 3번째까지는 올라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사실 7석은 최소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 내에서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네.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들어서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위성 정당에 대한 기존 정당 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구성원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냐, 또 수준이 어느 정도 맞느냐에 대한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은 가고자 하는 분들이 경선에 탈락했거나 그것보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뭐 어렵사리 스스로 불출마한 분들도 있고, 예. 그런 이제 비례대표 중에서 재윤경 의원도 그렇고, 뭐 최은열 의원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합치면 한 7명 정도는 어렵사리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 또 뭐 굳이 3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어차피 5번 안에 들어가 있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느 당이 우리 쪽이 미는 정당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5번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5명, 6명도 나는 충분히 소재의 성과는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간단하게 듭니다. 첨언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철저한 팬덤싸움이 될 것이다. 진영간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위성정당, 한국당 위성정당 이것이 어느 정당이냐, 정당 이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은 그 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몰릴 리 없다. 그래서 여기에 사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야당보다 여당이 유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이 여기에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예. 왜냐하면 앞 기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건 왜냐 그러면은 여권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관장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어떤 노력을 하게 여기 또 희생을 해 주신다면은 다른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여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당이 희생하는 것과 여당 의원이 희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창당시킨 비례용 정당 열린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출마의 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언론 개혁을 강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내용이야 또 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본인 거치에 있어서 또 뭐 부인이 연관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투기 뭐 본인은 스스로 그걸 이제 다 기부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민주당 안에서 부적격하다고 하는 예. 분들 뭐 정봉주 전 의원 포함해서 컷오프된 예, 인물들. 예,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비례정당으로 가신다고 보면 사실은 무소속 출마나 말하자면 다른 정당행을 택하는 거하고 다름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야 뭐 간접적으로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당에 뭐 말하자면 이익을 주겠다는 좋은 예. 뜻이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선택에 말하자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당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 상황을 또 좀 살펴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이 교수님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공천 갈등으로 결국에 물러난 한선교 전 대표가 오늘 새롭게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이번 공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19일 날 사퇴를 하면서까지는 굉장히 가서로운 자들에 의해 막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좀 강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폭로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4선, 5선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감정이 있으니 복잡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천군 같아 아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순간에 적극적인 기분으로 해서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한선교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자칫하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이 전체적인 총선 실패로 기결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면할 수밖에 없는, 면치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엄청난 중압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또는 어떤 본인의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 이 자체가 2016년에 대자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내부 갈등을 미치게 되면 총선에 전체적인 영향이 된다. 여기서 빨리 당신이 수습할 수 있는 수습책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솔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의 전체적인 갈등을 비치는 이 부분만큼은 아니다. 여기서 본인이 진화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은 내뱉어졌는 것이고요. 화살은 시위를 뜨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승규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두세 번 정도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수정된 명단에 오른 후보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일 날 이제 새롭게 취임된 원유철 대표가 명단을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폭으로 그럼 명단이 교체가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명단에 대한 부분들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상당한 물갈이 폭이 먼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갈이 폭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전체적인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물갈이 된 그런 명단 자체가 횡여 한두 사람이라도 잡음이 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이 심각한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겠죠. 그건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났든지 간에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대권 가는 길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비례대표 명단의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톤만 보더라도 상당한 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 지도력에 대한 결단, 이 부분에 대한 상징성 이것이 도드라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세 명 정도 교체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당내 불안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건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예. 의원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폭으로 이게 교체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그 15번 정도의 안정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후순위이긴 하지만 21번부터 영입 인사들이 줄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정 정도 대여섯 명 정도가 앞부분으로 더 들어오면서 미래통합당의 영입 인재를 예,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순수에는 있었지만 뒷순위에 갔던 분들을 전면 배치하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앞순위에 계셨던 미래통합당의 인재가 아니라 어떤 순수하게 미래한국당의 인재들이 반발하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 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그 태극기 세력이 뭉친 자유한국당도 지금 또 갈라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김문수 자유공화당이죠. 예, 자유공화당이죠. 당이 워낙 많으니까. 예, 이름이 너무 많다 당이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탈당을 했습니다. 앞서 홍문종 전 공동대표도 그 조원진 대표와 이제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갈라졌던 상황이었는데 네. 또 한 번 김문수 전 지사도 나오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태극기 세력도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큰 단초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또 유영하 변호사가 물론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내일 모레 있는 비례대표 명단에 1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다시 재고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조원진 대표가 갖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파라고 하는 좀 태극기 부대에 있어서도 조원진에 대한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조원진 대표가 자기의 말하자면 정당성과 권위를 너무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탈의 말하자면 원심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큰 틀에서 말하자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 집중되었을 때 김문수 대표도 전 대표도 집중해서 이 배를 갈아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조원진 대표의 갈등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태극기 세력의 이런 분열들이 이 총선 특히 보수 진영에 미친 영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김문수 전 지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는데
김문수 전 지사 이렇게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지적하시다시피 유영하 변호사의 전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길을 가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조원진 대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도 본인만 아니고 여러 가지 통합당에서 불출마했던 사람들 또 경선 탈락했던 사람들 받겠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수 통합에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하고는 배치되는 행동이다 말이죠. 그러나 김문수 전 지사는 여기에서 탈당함으로써 전체적인 전통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와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일종의 지금 당장 내가 배지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보수 통합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의 저러한 선택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자유공화당이 보수 진영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한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소위 아스팔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 세력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그 동력 이 부분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에 전통적인 지지 세력들이 여기에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짧게 이 질문 좀 의원님께 좀 드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커져가면서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세비를 30% 이제 반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국회로까지 옮겨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반납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때만 이렇게 나오는 퍼포먼스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어느 정도 실제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좋은 뜻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돈을 깎아서 뭐 전략한다는 개념보다 그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고 열심히 더 많이 쓰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냐. 사실은 30%라고 하는 것이 장차관 월급으로 보면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게 받는데 예. 그것이 말하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받고 그 대신에 그만큼 한 달에 300만 원 지역 경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소비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